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정말 간만에 사람을 봐서 너무 반가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불순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즌 새롭게 이제 또 시작하게 됐는데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낯선 목소리죠?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첫 출연이자 이번 시즌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불순이라고 하고요. 불순이라는 뜻이 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회를 맡게 되면서 나도 이제 장북꽃뱀이나 예전에 그 해물된장녀나 이런 식의 좀 그 기존의 사회 통념을 좀 통쾌하게 꼬집는 그런 전복적인 좀 닉네임을 쓰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망치를 해라, 장도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마침 피싸게라는 되게 좀 듣기만 해도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노래를 발표한 가수가 있었거든요. 힙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막 나누다가 아니 근데 나는 평생 생리불순이라 내 피를 못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너 그럼 생리불순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불순 뜻을 찾아보니까 공손하지 아니함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뜻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불순이라는 닉네임을 쓰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새 시즌에는 제가 새롭게 사회를 맡게 되고 또 이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장미꽃배님이랑 역도요정님이 번갈아서 고정 패널로 나와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번 편에 특별히 나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한이님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꽃뱀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데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그죠? 약간 불순물이 느껴질 수 있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시국을 담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고요. 이번에 게스트로 오게 됐고 저번에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한번 출연했었는데 두 번째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한이님 지난번에 2018년 말에 92회 차별할 자유는 없다 편에도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편을 방송하려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긴급하게 패널로 섭외 요청을 드렸었는데 기꺼이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님도 아시죠? 시작할 때 근황 토크 먼저 하고 하는 거? 요즘에 어떤 근황들이 있으신가요? 장미꽃뱀님 어떠셨나요? 요즘에? 저희는 이제 요즘에 지금 3월 3일이거든요.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코로나19로 아마 이거 방송될 때도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예. 지금 민우에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소통을 텔방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초유의 상황인데 모든 회의가 약간 취소되고 국제 회의도 뭐 다 지금 취소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좀 겪어보지 못한 일상을 좀 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강제적 어떤 집순이의 상황? 나갈 수가 없죠. 네. 한이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좀 요새 바빴는데요. 되게 좀 1년에 사건이 터지면서 진짜 계속 인터뷰가 오고 촬영을 그쵸. 하고 했는데 맞아요. 뭐랄까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기자들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이슈가 전환됐어요. 이제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살려준 게 있고 사실 저도 진짜 많이 취소됐거든요. 회의나 일정 원래 다음 주에 성서우제 인권 포럼이 예정돼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연기되고 하면서 굉장히 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은 생겼는데 나가긴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끝나면은 이제 미뤄뒀던 일들이 한 번에 몰려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민우에서 지금 성평등 복지, 정치 반차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맡고 있는 팀에 있는데 지금 딱 총선 시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 시기에 뭐 지금 막 오프라인 집담회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페미니즘 정치 어떻게 하나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해볼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업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제 제목을 진짜 잘 지었거든요. 페미 필터링이라고. 제목 괜찮잖아요? 좋아요. 괜찮죠? 우리끼리. 왜 이거 밖에서도 칭찬들 많이 들었는데 페미 필터링 괜찮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총선 후보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나,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검증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코로나 이제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워낙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게 이제 온갖 언론을 다 덮으면서 사실 다른 이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이번 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설문을 받아봤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실생활에서 여자로 혹은 남자로 오해받아서 곤란을 겪었거나 당황한 적이 있나요? 그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짧은 머리, 노 메이크업, 중성적인 복장으로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남자로 오해받는 일이 많아요. 화장실 사용이 특히 힘들 때가 많은데 여자 화장실에 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외출할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귀가할 때까지 참거나 사람 없는 화장실을 찾을 때까지 헤매는 일도 많고 가끔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디든 사람들 만날까봐 무서울 때가 많아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긴 머리나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여성이라는 것이 좀 판별되지 않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한번 장미꽃배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저는 몸에 털도 많고 커트가 편해서 계속 유지 중이고 행동도 좋게 말하면 털털하다. 늘 선머슴 같은 소위 말해서 톰보이로 거의 평생을 살고 있는데요. 또 오랜 시간 호르몬 문제로 일찍 생리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성이라고 할 때의 기준과는 항상 차이가 컸기 때문에 스스로도 나는 뭘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변에서도 너는 여성인데 왜 여성 같지 않냐류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답하면 또 그럼 너는 남자가 되고 싶은 거구나 이러고 키읔이 되게 많아요. 요새는 네,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라는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별로 여자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의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디님이 그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것도 화장실 관련된 사연이에요. 워낙 오해받았던 적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저는 쇼트커트 머리에 화장도 하지 않고 편안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스타벅스 화장실에 갈 일이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안에 계시는 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서 전화 받는 척 목소리를 냈더니 안심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가 저음인 여성들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라고 했습니다. 네네. 요건 특히 이제 강남역 사건 있고 나서 화장실 갔을 때 이제 좀 여자 화장실 갔을 때 사람들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사연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저는 되게 민우 활동가들 되게 공감이 많이 가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우리 짧은 활동가들도 되게 많고 거의 뭐 화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되게 신경이 쓰인다 이런 얘기는 저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 짧은 특히나 활동가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은 머리가 좀 길지만 이제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확 잘랐다가 확 길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저도 머리가 짧을 때 뭐 모자를 그냥 쓰거나 하면 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불안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커밍아웃 하기 전에 이제 그냥 머리만 길렀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남자라고 이제 하고 다닐 때, 이제 머리 길러서 그냥 묶고 이제 남자 화장실을 갔죠. 그때는 뭐. 그럼 이제 남자들이 들어올 때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였어요. 머리 기니까. 머리 긴 사람이 있으니까 놀라서 뒷검지 쳤다가 계속 저를 힐끌고 쳐다보는 거 그러면서. 그럼 저도 이제 되게 불안한 거죠. 계속 그쵸. 저 사람이 쳐다보다가 뭐라고 이상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실 가기 싫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예시는 또 생각해 본 적 없는 또 예시긴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가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사례가 또 있으실 수 있군요. 이 그 두 번째 장미꽃뱀님이 읽어주신 사연도 그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여성스러움에 걸맞지 않는 사람에게 뭐 너도 여자냐? 뭐 네가 무슨 여자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공감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저는 좀 보면서 든 생각이 좀 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목소리 마지막에 사연 얘기했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목소리 듣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카드 같은 데서 이제 카드 만들면 전화 오잖아요. 본인 확인하려고. 박하인 씨 맞으세요 하면은 전화를 받으면 이분이 이제 신분증에는 남성으로 찍혀 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남성 같지 않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박하인 씨 맞으세요? 네 하면 박하인 남자신데 박하인 씨 맞으세요? 네. 근데 박하인 맞네. 네. 이제 안 믿어갖고 나중에 이제 주민등록증 막 발급 일자랑 발급 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 위조한 거 아닐지 그래서 막 그거 다 읽어줘야지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택시 같은 거 타면은 택시 같은 거 탈 때 이제 그냥 굳이 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고 나와서 택시를 타면은 택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저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남자네 라고 택시 아저씨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택시는 뻘쭘해지죠. 약간 이게 뭘 해야 돼 이렇게 뻘쭘해 가는데 이걸 들으면서 어떤 데서 목소리 때문에 전 남자가 아니라고 신분을 의심받고 어떤 데서 목소리 들으니까 여자가 아니라고 의심받고 그럼 대체 나는 뭔가 그 목소리로 대체 뭘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시 사례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머리 짧은 친구 저는 주변에 좀 머리도 짧고 화장도 안 하고 좀 옷도 그냥 뭐 치마나 이런 거 안 입고 그런 사람들이 뭐 활동가들도 많지만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같이 택시를 타거나 하면 되게 키가 작은 친구들은 뭐 초등학생으로 오해받고 초등학교 남자애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확실히 덩치가 조금 있고 근데 남성으로 좀 더 많이 패싱이 되는 이제 패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성별로 여겨지는 거를 패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택시 기사님들이 고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 긴 저한테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밤늦게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덩치가 좀 있고 머리가 짧고 그래서 남성이라고 짐작을 하는 경우에 정말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랑 택시 탈 때 저는 되게 편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사실 이런 사연들과 저희가 겪은 이제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이제 성별에 기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그 성별이 얼마나 이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여겨지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목소리 하나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머리 길이 하나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로 판별이 안 되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를 내놔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머리가 이제 커트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트인 거랑 머리 긴 거랑은 진짜 큰 사회적 차이가 있나 봐요. 맞아. 저도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갔을 때 한번 깜짝 놀라는 여성분 본 적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성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냥 한 1초 만에 딱 받아들이는 그 감각인데 사회적 감각인데 저는 사실은 제가 막 키가 되게 크지도 않고 저를 오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가 짧기만 해도 이제 바로 이렇게 오해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되게 굉장히 큰 감각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다양한 신체나 이런 거를 보지 못한 사회일수록 확 이게 직관적으로 확 이렇게 더 성별을 느낀다는 생각을 그때 하긴 했었어요. 되게 이제 성별이라는 그런 고민이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한이님은 그럴 때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이럴 때 이제 일상적인 대처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사실 이게 일일이 하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뭐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따 내릴 사람한테 뭐 아저씨 뭐 제가 뭐 근데 제가 뭐 목소리 이렇지만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보통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뭐 그냥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죠. 내리고 나면 뭔가 그때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상황과 그 다음 상황이 좀 되게 좀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뭔가 이걸 일일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 마음에 약간 스크래치 날 때는 없었어요? 뭐 좀 날 때가 있죠. 사실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번에는 이제 구두 뒤에 뒷굽이 달아갖고 그 교체하러 갔더니 구두
첫째 아저씨가 계속 보면서 또 남잔가 여잔가 이러면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궁시렁 되면서 또 여잔가 발이 크네. 발이 크면은 여자는 아닌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됐다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약간 그 집을 다시 가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했든 말든 뭐 굳이 저 집을 다시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또 근데 집 앞에 있는 약간 구두수선 집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데 가야 되니까 약간 또 돌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이게 근데 일상적인 어떤 이런 미세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좀 대처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무슨 뭐 정말 차별행위자라고 막 뭐라 하는 거 이게 뭐 조직적인 거면은 뭐 뭐라 할 수 있겠는데 맞아. 저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은 공간에 있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었는데 이미 여성과 남성 이렇게 딱 구분돼서 머릿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기로 여자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어디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여성, 남성 딱 이렇게 정해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는 거죠, 아직. 그래서 좀 교육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되게 좀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제 뭐 여자애는 이래야지, 남자애는 이래야지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되게 그런 걸 딱 강요하면 안 돼. 제가 또 그때 생각났는데 편의점에 전에 갔었는데 초콜릿 중에 그게 있거든요. 장난감 들어있는 초콜릿. 거기 이제 보면 파란색과 분홍색이 나눠져 있어요. 파란색은 그래서 뭐 슈퍼맨이 그려져 있고 분홍색은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데 맞아요. 어떤 어머니랑 이제 남자애 둘이 이제 이 초콜릿을 고르고 있는 동생이 약간 좀 어려 보이는 동생이 자기는 분홍색 헬로키티가 갖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나 이거 갖고 싶다 하니까 엄마랑 그 위 큰애가 계속 그건 여자일 거라고. 이거 남자애는 저 파란색 슈퍼맨을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작은 애는 분홍색이 좋은 거죠. 하도 막 울고 막 울면서 왜 그걸 안 사주냐고 막 떼뜨는데 막 그래서 엄마가 이제 못 이겨서 사준 거예요. 엄마는 못 이겨서 이제 그래 사줬는데 큰 애는 계속 궁시렁대는 게 계속 나와서 그건 여자의 건데 이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파란색은 남자, 파란색은 여자 저렇게 왜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그걸 배운 걸 거잖아요. 그쵸.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습득하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습득했다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되게 가르쳐 놓고 또 애가 딱 그러면은 역시 본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저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들 나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아마 맨날 얘기했을 텐데 뭐 유치원에서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럴 거고 그런데 또 애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자막에 뭐 역시 상남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언론 자체도 사실 이미 굉장히 프레임화돼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면서도 아이가 반응하면 되게 또 그걸 또 이제 결론이 다 있는 거예요. 결론이 있어. 뭔가 나눠줘야 되고. 예, 그게 진리고 그게 본능이고 딱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 순환이 끊어지질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겨울왕국에 대해서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 파란색을 여자애들한테 돌려줬다라는 그것에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여자애들 이제 파란색은 엘사색이니까 나 이거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해본 것이 사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좀 사실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좀 도입으로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이 성별 이분법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좀 스며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런 사연들을 받아봤던 거고요.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군 복무를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육군 본부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강제 전역이 된 변희수 하사님 사건이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다 됐었고 숙명여대에 이제 합격을 하셨던 A 씨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언론에서도 사실 엄청 좀 자극적으로 다룬 면도 있었고 그 숙대 내부에서 이제 일부 구성원들이 거세게 좀 반대한 일이 있어서 결국에 이제 입학을 포기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좀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뭔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변희수 하사님 같은 경우에 강제전역 이유가 성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강제전역이 된 사례였는데 강제전역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성별 정정까지 되셨잖아요. 법원에서. 그렇죠. 근데 왜 복무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사실 심플히 말하면 그냥 군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기 싫다는 거에 더 가깝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젠더를 군대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없거든요. 관련된 규정도 없고 트랜스젠더 복무했을 때 뭔가 어쨌든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내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군이 든 이유는 그거거든요. 심신장애 3급이 나온 이유는 고환이랑 음경이 결손되면은 이제 심신장애 3급이다. 군 관련 규칙에 보면 있어요. 신체 검사 등급표가 다 쫙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등급표가 보면 되게 웃겨요. 이게 어떤 신체를 우리가 건강한 신체라고, 그러니까 정말 복무하는 건강한 신체라고 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제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남성의 경우 고환 결손이나 음경 결손이면은 되게 급수가 낮아지고 또 뭐 발기부전이어도 급수가 낮아져요. 네? 사실 먼저 오래된 게 있고 그리고 여성이어도 그래요. 여성이어도 무월경이면은 원발성 무월경이면 급수가 낮아져요. 그리고 자궁 난소가 선천적으로 없어도 급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생리불순이면 네. 군대 못 가는. 그렇죠. 이게 근데 뭐 어차피 결국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 신체 등급에서 그게 하나도 안 내려면은 정말 몸에 아무런 틈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기능적으로도 뭐 외적으로도 어떤 흉터도 있어도 과도한 흉터도 있으면 안 되고 뭐 신체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사실 이때 그 이제 변희수 사건이나 피우진 중령 보훈 처지 안건이 많이 되는데 피우진 중령이 이제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 수술을 했더니 그걸로 전역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랬던 거죠. 암으로 유방 절제한 경우 전역 처분이라 했던 것도 사실 웃긴 거예요. 암에 완치 받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유방이 없으니까 그냥 전역 처분 신체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신체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법적 투쟁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이기신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변희사가 던진 게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데도 있긴 한데 군이 대체 무슨 신체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군이 말하는 신체, 그러니까 신체 건강하고 뭔가 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신체라는 게 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가 되게 좀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 복무한다는 게 이제 주로 어쨌든 신체적 기능적인 거를 보는 거는 뭐 납득하지 않을 수 없긴 한데 그렇죠. 그게 왜 성기랑 그러니까 여성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소나 그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되게 그렇죠.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변희수 사를 그냥 지금 이제 성만장자 하셨죠 여성으로. 네네. 근데 군이 정말 억지라고 생각하지 억지론을 들이대면은 네가 여성인 거 맞다. 근데 너는 자궁난소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규정을 들여봐 여성으로 봐도 너는 규정상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억지라고 생각하지 억지를 부리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우리가 정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상이나 벗어나는 신체는 다 내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유로 이거를 생식 능력을 군의 어떤 복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인지가. 근데 남성은 예를 들어 발기부전이면 그게 점수가 깎이면 여성도 뭐 불감증이면 깎이고 이러나요? 어떤 것 같으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발기부전이 왜 깎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게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해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그걸 굉장히 기능으로 보는구나. 이 성이라는 생물학적 어떤 기능이 국가에 복무할 한 명의 완성의 기준으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남성은 발기라는 것이 남성의 기능인 것이고 여성은 이제 난소가 난소와 자궁이 있어서 출산이 가능한 것이 여성의 기능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체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식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갖고 왜 군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가 되게 이상하죠. 되게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나 또 기능에 기반한 것도 아니네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역, 그러니까 남성 병역 이건 직업군인이잖아요. 변희수는 이제 남성 징병에서도 똑같거든요. 병역법에서도 음경이나 고환 결손되면은 음경 결손되면 5급이에요. 신체 등급 5급인데 5급이 지금은 전시근로역인데 저는 용어도 웃긴데 얼마 전까지는
용어가 제2국민역이었어요.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이었거든요. 음경이 결성되면 제2국민이에요. 제1국민이요? 아까 제1국민이 안 되는 거구나. 제1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기가 없는 사람은 국민이 제2국민이라는 2등 시민이다.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왜 제2국민역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을까. 되게 특이하네요. 네, 되게 특이해요. 이 병역구조는. 그래서 어떤 신체를 국가가 보고 있는 건지 되게 이 병역 문제가 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긴 하네요. 네, 되게 엄청 대놓고 그냥 너는 국민 자격이 아니야.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똑같은 거네요. 뭐 여성 군대 못 가게 하잖아요. 징용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이제 넌 제2국민인데 여성은 원래 제2국민인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징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변희선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이시기는 했었으니까 좀 근데 다들 뭐 성별 정정이나 이런 게 안 된 경우에는 또 군대 문제가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게 일단 조금 이제 바뀐 상황이긴 한데 2010년대까지는 되게 병역 기준, 그러니까 2010년에 한번 연예인 병역 비리 사건이 좀 크게 터져갖고 병역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원래 예전에는 이제 트랜스젠더는 그 성주체성 장애라고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통 면제나 이렇게 됐었는데 2010년에 갑자기 기준을 올리면서 병무청에서 사실 뭔가 규정이 바뀐 건 아닌데 자의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수술을 해라. 이제 정면 진단이가 직관적으로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외과 수술을 하고 와야만 너는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돌이킬 수 외과 수술은 이제 생식력 제거 수술, 고환 적출이나 음경 적출을 하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 기피라고 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호르몬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트랜스젠더 여성분이 호르몬만 하고 병역 면제 신청을 하면은 너 병역 면제 받으려고 호르몬 한 거 아니냐. 병역 면제 받으려고 트랜스젠더의 꿈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법원에 그냥 검찰이 고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서 대부분 다 무죄 나왔어요.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병역 면제를 위해서 호르몬을 떠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다 면제를 했던 건데 병무청이 사실 한 2010년 중반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거의 표적 수사를 했거든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병역 면제를 하러 오면은 일단 수술을 했으면 이제 면제. 근데 수술 안 했으면 일단 고발. 그리고 또 고발하면서 너 친구 누구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친구 누구 있냐면 그 친구도 불러와서 또 수사한 다음에 고발 이런 식으로 약간 거의 연쇄 표적 수사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법원에 가서도 계속 무죄 판결 났고 해서 이제는 이제 좀 2017년에 이제 법무청 규정을 바꿔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고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 그럼 병무청 보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럼 수술 안 했으면 가라. 근데 가면 어떻게 되냐? 군대 내에서는 아까 이제 트랜스젠더 받아들일 준비 안 돼 있어요.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병무청에 트랜스젠더를 보내버려요. 그럼 훈련소 가자마자 훈련소에서 아는 거죠. 저런 보면 저 사람 트랜스젠더다 하고 하면은 훈련소에서 바로 빠꾸시켜요. 우리 저 사람 못 가르친다. 우리 군대에서 못 데려다닌다. 그럼 얘는 빠꾸되면은 병무청에선 또 가야지 하면서 또 불러가고 또 검사시켜갖고 또 가라고 해요. 훈련소 가면 너 군대 못 가 이러고 빠꾸시켜. 거의 이런 식으로 한 몇 번을 뺑뺑이 친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웃긴 거예요. 서로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병무청에서 본인은 못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을 그냥 자원으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이게 지금 변희사 사건도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군에서 그걸 전혀 이 사람이 어떤 개인 능력이나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아들일 준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서 쫓아내야겠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뭘까요? 상층부에서 그냥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고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것 있을 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왜냐면은 사실 변희 선생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그 인터뷰할 때도 그렇지만 되게 인상적인 거는 부대원들이 다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들어봐도 이분이 정말 생활을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동료만이 아니라 뭐 사단장, 연단장, 그러니까 정말 상사분들까지도 다 지지할 정도로 되게 부대 내에서는 이 사람을 되게 신뢰하고 믿는 건데 그 부대의 판단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사실 국방부 상층부에서 이거를 그냥 안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에는 사실 뭐 성소재의 혐오도 있을 것이고 막연하 낯섦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막상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어떤 갖고 있는 관념들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트랜스젠더가 있으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모든 그런 성별 이분법적인 관념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급적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맞아요. 저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지낼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다. 이미 뭐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근무하지도 않을 상층부에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변화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기도 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다 인정하고 우리 괜찮고 받아들일 준비 돼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조직의 어떤 구조나 지향이나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또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희망차기도 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그 숙대 사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숙명여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잖아요. 이미 뭐 성별 정정도 법적으로 다 마치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뭐 이거를 거부하면 그냥 그거는 명시적으로 거의 차별이 되는 거라서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게 알려지면서 뭐 구성원들이 좀 반대하는 어떤 성명들을 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포기하시게 됐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또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정말 힘든 사건이긴 하죠. 네. 아니, 정말로 이게 좀 다른 거죠. 아까 변희사사한테는 군이라는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조직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뭐 당연히 막을 근거가 없으니까 말하신 대로. 근데 이제 이 숙대 일부 학생들이 이제 이 트랜스젠더를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전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도 했지만 이제 변호사도 있으면 낯섦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뭔가 내 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은 뭐 사람이 있을 수 생각해요. 근데 그 나온 그 대자보나 반응들이 굉장히 그 모욕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떤 거 뭐 4시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막 대자보에도 있었고 이건 대자보를 참 그런 내용을 쓰는 그렇죠. 게 예, 다른 맥락으로 언어가 그렇죠. 예. 그리고 비둘기는 정말 지금까지도 왜 쓴 건지를 모르겠는 그런 맞아요. 정말 역사에 남을 하는 대자보 같은 것도 생기고 그 비둘기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둘기 학회라는 데서 인간은 비둘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근데 또 비둘기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둘기인데 인간이 감히 비둘기 흉내를 내서 비둘기처럼 뭐 구구하고 다니고 뭐 해도 뭐 모이를 먹고 해도 인간은 비둘기가 될 수 없다. 이걸 아마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이 아무리 뭐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을 거라 생각하는데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만나고 싶은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학교분들 만나서 비둘기세요? 그러면 뭐라 불러드릴까요? 비둘기님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 그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그럼 그 성명에서 저도 성명 보긴 했는데 인간은 남성이고 그렇죠. 비둘기는 여성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제 속에서 제가 읽었을 땐 그렇게 읽혔는데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인간이 피트랜스젠더이기도 하고 M2F 트랜스젠더도 인간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둘기는 생물학적 제일 순수한 여성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비둘기. 아 그게 너무 웃기네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들이 사실 이게 되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그렇죠. 진짜 여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건데 저는 참 진짜 여성 뭘까 이런 어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되려면 제가 그래서 막 요건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사실. 뭐 막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여야 되고 자녀도 없어야 되고 막 뭐 성장기부터 일단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몸과 내 성별이 불일치해가지고 막 고통을 받았어야 되고 뭐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 도 받아야 되고 호르몬 요법도 해야 되고 이제 일단 외부 성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엄청난 사실 요건들이 있고 이것에 다 맞추기 위해서 사실 되게 긴 시간을 또 돈도 그렇고요. 그쵸? 수술도 뭐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수술도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거의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겪고 나서 이제 성별 정정이 겨우겨우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고 이것을 단순히 여대에 침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인간 비둘기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성명
포함해가지고 그런 트랜스젠더에 의한 뭐 이렇게 사건들이 막 재구성되면서 네, 뭐 불법 촬영을 할지도 모른다, 몰래 뭐 쳐다볼지도 모른다, 어떤 여성에 대한 또 폭력을 몰래 이제 하기 위해서 잠입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온갖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되게 잘못된 왜곡된 사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보면은 막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되게 가짜 뉴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요새 많이 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할리퀸 분장을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을 딱 놓고 이 사람들이 뭐 여성 쉼터를 침입하기 위해서 이제 할리퀸이 이제 야구방망이 들고 있잖아요. 네네. 야구방망이 들고 쉼터를 침입하려는 트랜스젠더들이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키퍼에서 그냥 분장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쉼터는 전 상관없어요. 근데 카드뉴스처럼 이제 그분 분장을 놓고 쉼터 딱 사진 놓음으로써 마치 이 사람들이 쉼터 박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리퀸 분장을 하고 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왜곡된 사실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의 돌아간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되게 드물지만 뭐 실제로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이 뭐 여성한테 대해서 성폭행을 한 사건도 있긴 해요. 실제로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여성 간의 성폭력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지금까지 뭐 어쨌든 이런 근거나 뭐 사례들을 봤을 때 적어도 그게 입증된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 여성이 더 범죄율이 훨씬 높다던가, 뭐 트랜스 여성이 더 뭐 비트랜스 여성보다 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남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여성 쉼터나 뭐 이런 데 들어와서 한 사례가 적발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이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 근거가 두려움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두려움이 되게 과장돼 있는 거죠. 이 두려움. 이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이럴 거야. 막연히 뭔가 들어와서 뭔가 할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두려움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을 근거로 뭔가 배척을 하려면 근거가 그쵸. 없는 거. 맞아요. 사실 뭐 낯설고 뭐 싫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공식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법적으로 이미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한데 어떤 혐오와 차별의 어떤 언어로 이제 입학 포기까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재작년에 이제 예민 남매 그 분들 제주나 예민 남매 오셨을 때도 사실 되게 비슷한 거였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뭐 다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폭행할 거다, 막 뭐 한국 사회 막 망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사실 되게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게 좀 있었잖아요. 저도 그 난민 집회 갔다 이제 바로 맞은편에 반난민 집회하는 걸 봤었는데 되게 젊은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난민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 지금 대부분 뭐 인도적 체류나 난민 허가 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 뒤로 뭐 아무런 사건 보도된 것도 없잖아요. 2017년에 그 500명이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대부분 들어왔는데 그 뒤로 뭐 예멘 난민이 뭔가 뭐 때문에 뭐 사회가 뭐 망했다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그것도 사실 되게 막연한 그냥 공포심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번에 뭐 코로나도 사실은 중국인 혐오랄까요? 막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가 뭐 유난히 엄청 많이 번졌다거나 그런 사실 기사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에 기반해서 그것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을 되게 경계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잘 모르고 두렵거나 낯설거나 혹은 되게 싫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이제 혐오나 차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위치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약간 이 과정에서 약간 언론에 되게 문제도 큰 것 같은데 그 예멘 관련해서도 그때 사실 언론이 막 부추겼던 맞아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중국, 제가 대림동 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에서 중국인이 제일 많은 그 맞아요. 가리봉동 쪽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확진자가 없거든요. 그 구로도 개봉동이나 이쪽 관악구는 있는데 되게 많이 막 중국인 혐오가 되게 세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고, 그 예멘 관련해서도 그 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사실 일어난 일이 예측했던 거랑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JTBC에서 보도했던 목욕탕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사실 정확하게 그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됐었냐면, 여장을 한 남성이 목욕탕에서 이제 탕에서 그 여성을 보고 있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다, 이 정도의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어떤 팩트인지가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만에 하나로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제대로 된 보도 없이 이제 그런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을 들쑤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기사를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도대체 뭔 일인가 이게.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봐도. 근데 왜냐면 입구에선 또 주인이 들여보내줬대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여성으로 보였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얼마나 성별이 사실 알 수 없는 것인가라는 탕에 생각이 또 있을 들더라고요. 때까지도 몰랐다는 네. 얘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외성으로 봐서 구분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근데 정말 선정적이에요. JTBC 보도는 정말 약간 이 시기에 뭔가 정말 조회수 높이 했다는 네. 느낌으로 보는 그거밖에 그것밖에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기자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좀 비윤리적인 보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어쨌든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 이해를 포함하더라도 사실도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윤리적인 책임을 굉장히 부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되게 언론들 좀 문제가 좀 지나서 다시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도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런 언론 비평하는 프로그램에서 되기도 했었는데 JTBC 또 JTBC지만 이 당사자 이 사건에서도 그 숙대 사건에서 문제였던 게 A씨 당사자분이 계속 기자 연락이 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JTBC 기자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고 내가 지금 정신과 다니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열받기 싫다. 연락하지 말아라 했는데 바로 JT에서 뭐라 했냐면 당사자분 정신과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진짜 악의적이다. 이건 그냥 기자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거거든요. 그건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너무하네요 진짜. 저도 이제 반차별 담당 팀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여성단체 의견은 어떠냐 막 이런 전화가 막 왔었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이 구도 자체가 되게 페미니스트들끼리 막 어떤 막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고 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이렇다고 하는데 뭐 여성 단체로서 입장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짜여진 구도를 지금 보도를 하고 싶어 하는 그것도 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되게 있었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럼 뭐, 민우의 입장은 어떠냐, 민우에는 뭐, 이런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꼭 여성단체 입장을 되게 궁금해하는? 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막 의도를 열심히 물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싸우는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 남자들이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약자들의 싸움을 굉장히 이제 관망하는 맞아. 그 자극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숙대 관련해서 정말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뭐 이제 막 탈퇴가 많았어요. 많고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무지에 의한 사실은 이제 무지라고 뭐 우리는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질문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언론이 이제 그렇게 또 질문해 버리면 사실 이게 어떻게 나갈지 뻔히 알잖아요. 맞아요. 질문 자체가 이미 어떻게 나갈지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땐 또 고통스럽고 예, 이걸 또 즐기고 관망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의 보도나 관점이나 이런 게 좀 고민되면서도 이거를 이제 뭐 일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이제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이런 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그런 건 좀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페미니스트란 이름으로 사실 이걸 반대했을 때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추측이나 그런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거를 이제 근거로 삼아서 페미니스트란 이름으로 혹은 페미니스트 운동가가 뭐 어떤 SNS에 글을 쓰고 이걸 되게 페미니즘은 어쨌든 가치잖아요. 어떤 이념이고 가치인데 가치를 이제 매개로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둥,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한다는 둥 이럴 땐 전 좀 그때 좀 충격받긴 했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황당한 느낌이랄까요? 적어도 그냥 몇 년 동안 여성단체 활동가로 살면서 어쨌든 페미니즘을 어떤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살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게 되게 많고 장애나 난민이나 뭐 이주 여성이라든지 사실 같은 여성이어도 이주 여성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막 다 꿰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 모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모른다면 더 뭔가 알려고 해야 되고 이게 왜 문제일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누군가를 내가 차별하거나 뭐 짓밟고 올라서는 게 운동이 아니다. 그런 것이 내 권리를 세우는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배제해야 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 공간에 들어오면 안 되고 없어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사실
저는 무엇보다 그 법적 성별 정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얘기들이 막 올라왔었잖아요. 막 그게 청원도 올라가고 그쵸.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근데 그거는 정말 트랜스젠더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거에 사실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럼 나도 페미니스트인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단체에서도 성명이 나오기도 하고 입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명을 냈었지만 그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것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성명도 내고 연명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하니님이 페이스북이었던가요? 올리셨던 글을 보고서 좀 많이 위안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쨌든 그래도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고 좀 낙관적으로 그래도 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과시화는 사실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 요새 뭐 기자들 만나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게 하리스 등장 이후로 이렇게까지 트랜스젠더가 이슈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하리스 등장이 2001년이거든요. 2020년에 이렇게 트랜스젠더 모든 언론을 도배할 정도로 진짜 이 코로나19 문제된 터지기 전까지는 트랜스젠더가 거의 실감이었죠. 저도 실감 1위였거든요. 실감 봤어요. 한니. 그런 게 사실 전 되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힘들었기도 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트랜스젠더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관심을 갖고 된 이슈고 사람들이 되게 그리고 몰랐던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뭔가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뭐 언론 보면서 이런구나라고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저는 뭐 나쁘지만은 않은 변화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더 다양한 이미지로 다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거 2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트랜스젠더나 하리수 씨 딱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드라마에 또 다른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트랜스젠더인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문제 제기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하게 다뤄지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오렌지 is the 뉴 블랙에 그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리고 직접 그 트랜스젠더 배우가 직접 연기를 했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도 더 많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페미니즘 이렇게 딱 배우기 시작할 때 성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분화돼 있지 않다. 아니죠. 이분화돼 남성과 여성은 같다. 네, 여성은 다 이제 그런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작하다가 트랜스젠더가 있으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이 고정돼 있지 않은데 트랜스젠더라는 특히 이제 M2F 트랜스젠더를 볼 때 여성스러움을 소위 연기하면서 이제 가부장제의 복무를 재생산시킨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신입회원 세미나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이제 사회적 성별은 딱 이해를 했어. 이제 내가 원래 여자여서 여자로 살 필요는 없어. 근데 트랜스젠더가 어느 시기부터 이제 트랜스젠더나 이제 뭐 섹슈얼리티나 이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과장되게 여성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이제 여성 인권을 후퇴시킨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장스럽게 행동한다고 했을 때 전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분들 사실 저도 이제 강연하면 만나봤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안 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튜브 BJ들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버들 하시는 걸 보는데 유튜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는 사실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성들도 되게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뭔가 되게 시청자들이 주변에 남성 시청자들이 좀 어필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저 사람들이 과장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뭐 일상을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트랜스젠더가 다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걸 하려고 거기에 어떤 집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첫째로.
실제로는 그걸 요구받는 건데 또 있는 것이에요. 남성성, 여성성을 요구받고 그게 아니면은 계속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사연에서 털털하신 분한테 너 여자가 왜 그렇게 다니니까 남자답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긴 했는데 그게 사실 트랜스젠더한테도 좋은 얘기가 MTF 트랜스젠더인데 뭔가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머리도 기르지 않고 화장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너 왜 그러면서 여성이라고 하냐? 너 남자 아니냐 사실은. 너 남자인 거고 너 사실은 꾸민 그 여자처럼 보이려는 뭐 이득을 보려고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까 그 병역기피에서 고발된 사례들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분은 이제 2005년에 트랜스젠더 성추행 장애로 이제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9년이 지나서 2014년에 병무청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요.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근데 불렀더니 이분이 그렇게 여성처럼 보이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냥 호르몬 정도만 하면서 그 뒤에 수술도 안 하시고 하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약간 중성적인 외모였어요. 그러니까 병무청이 너 여자 아니네. 너 남자였지 이러면서 군대 다시 가 이러면서 2004년에 면제한 걸 취소해버리고 2015년에 이제 군대 가라고 영장을 다시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사실 이 계속 의심받는 게 단순히 뭔가 여성스럽지 않는 얘기를 듣는 소리 아니라 너는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으니까 너는 남자일 거야. 아니 너는 남성스럽지 않으니까 너는 여자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기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들. 사실 그게 굉장히 사람한테 되게 상처내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억압이 하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저는 트랜스젠더가 그 젠더와 섹스의 구분에 대해서 미친 역사가 있거든요. 사실 그 섹스 젠더가 나온 개념도 사실 트랜스젠더의 존재들을 보면서 이제 나온 개념들 페미니즘 역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트랜스젠더가 그 여성성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이게 우리가 허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게 그러니까 하리스 씨를 보고 비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여성이 구분이 안 돼 정도의 하리스 씨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말만 안 하면 트랜스 여성인지 비트랜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성이라는 걸 구분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염색체나 뭐 타고난 성별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게 맞는 것인가. 구분하고 엄격하게 맞는 것인가. 사실 이걸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여성성을 연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실 좀 거기서 더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얘기되는 거는 그래 너는 어차피 남자야. 그래 너는 네가 아무리 여성성을 꾸며봤자 그러면 너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야. 그렇게 되면 결국 생물학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생물학은 벗어날 수 없어. 생물학은 운명이야. 너는 너는 X 염색체는 XY 염색체는 절대 여성이 될 수 없어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다시 그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후퇴되는 거고 저는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계속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거라 그 정체성으로 어떤 뭐 운동이나 정치적인 얘기는 다른 문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그냥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존중하는 거는 일단 필요한 일이죠.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걸로 사실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냥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 트랜스젠더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운동이나 이런 거는 결국 우리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고 자의적으로 나누고 뭔가 위계를 만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왜냐면 그걸 넘어가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트랜스젠더 정치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정치학. 되게 페미니즘 같아요. 어떻게 목표가. 네, 맞아요. 트랜스 정치하고는 페미니즘 정치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 페미니즘 뭐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계속 뭐 네가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근데 거기가 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를 납득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납득해야 되는 문제다. 거기서부터 이제 걸리는 건데 왜 타고난 성별을 왜냐면 그거 이제 상상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비여성적인 행동을 할 때 남자들이 너 남자야? 아까 그 사례에도 있던 것처럼 바로 이제 검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별을 바꾸는 근데 너는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니까 이 감각 있잖아요.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이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거기서부터 걸리는 것 같은데 성별 정체성을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에서 약간 기인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문제는 결국은 저는 그거는 뭔가 설득이나 납득의 문제는 아니고 뭘로 설득할지도 사실 요원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끝없이 추구해서 그럼 염색체까지 틀어왔으면은 염색체를 못 바꾸게 안 된다고 한 소리면은 뭐 어쩌란 건지도 이제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 네,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트랜스젠더 갖고 있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내가 그냥 갑자기 뭐 오늘 뚝 떨어져서 오늘 그냥 아침에 눈 떴다니까 내가 여성인 것 같아, 뭐 남성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내면적인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 그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납득하게 설명해하는 건 굉장히 좀 또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나는 게 약간 중단됐지만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여성문화 이론 연구소랑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이 페미니즘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연속 강연을 했었어요. 연속 토론회를 했었는데 1강이 이제 인종주의와 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민 여성분이 나오셔갖고 그 무슬림 난민 여성분이 나오셔갖고 이제 자기가 히잡을 쓰는 얘기. 사실 우리가 막 히잡 쓴다고 하면 이제 막 이슬람 국가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어떤 탄압의 상징, 뭐 여성이 이제 못 드러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히잡 쓰니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고 어디 취업 면접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면접관이 히잡을 벗으면 취업시켜주겠다. 히잡 안 쓰고 나올 수 없냐 했는데 자기는 그걸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외부 시선을 보면은 아니 그 히잡 억압의 상징 왜 그걸 그렇게 쓰고 취업까지 하려고 그래? 저 사람 왜 억압을 강화시키고 있어? 뭐 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살아온 문화나 역사적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게 하나의 자기의 어떤 자아 하나의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중에 한 분이 뭐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억압일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내면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한 거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거고 깊은 어떤 그 사람이 있는 거고 저는 그거는 그냥 들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왜 사람 얘기를 좀 일단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생물학적 여성 이거에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페미니즘 막 처음 공부하고 이랬을 때 저는 그 자체가 되게 나한테 해방감을 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것이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여성, 남성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외부적으로도 여성의 성기, 남성의 성기 잘 구분이 가지 않거나 혹은 뭐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타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게 보면 400명 중에 1명, 뭐 최소한 봐도 1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근데 그거는 되게 엄청난 비율이잖아요, 사실. 물론 어린 시절에 그것을 이제 수술을 나도 모르게 받거나 혹은 그냥 염색체만 그래서 알 수 없거나 나중에 알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생리불순 때문에 불순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평생 생리를 제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슴도 별로 발달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생을 뭔가 내가 진짜 여성이 맞는가? 청소년기에도 이미 저는 제가 불임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근데 그러면 나는 뭔가 완전한 여성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던 그 고민들이 사실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그런 사실 여성과 남성이 오히려 발명된 어떤 성별 이분법에 가까운 거고 자연적으로도 사실 원래 여성도 다 임신 가능한 게 아니고 한 20% 정도는 원래 불임인 거고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여성과 남성이 그냥 이렇게 딱딱 나뉘는 게 아니다. 이제 성별이라는 것도 되게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쫙 막 1부터 10까지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느 기준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성, 남성 이렇게 그냥 구분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나도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어떤 해방감을 되게 줬었던 기억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사실 내가 여성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것들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요구받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생물학적 여성에 그것이 우리가 뭔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주체로 그 범위를 좁혀버리는 것은 사실 저는 뭔가 족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더 이제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엄청 좁혀버리고 더 되게 이 운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좁아지고 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과연 뭘 지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 트랜스젠더의 역사라는 책 있잖아요. 예. 그 갓김치님이 번역한 맞아요. 책이기도 하거든요. TMI. 근데 그 책의 이제 리뷰를 보다가 어떤 블로거분이 지금 이제 소위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범주 모든 사람이 있진 않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소위 그 범주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계속 이제 빼나가는 방식의 정치라는 것, 그런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를 이제 더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사실 있는데 계속 뭔가를 빼나가는 방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도 안 되고 기혼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이거는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더해 나가고 포함시키고 비주류, 마이너리티
라는 거, 이질적인 거, 세상에 우리가 느꼈던 이상했던 것들과 이제 포섭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페미니즘 그냥 결론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막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뺄셈을 하는 형태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중에 굉장히 쪽팔릴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게 나중에 다른 것보다 그냥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진짜 쪽팔려요. 저도 막 그거 보면서 저 나중에 그쵸. 예, 이거 나중에 맞아, 누구한테 맞아. 사과도 못해요. 그때는 이미 맞아. 우리 역사의 어떤 순간들에 우리가 낙태죄 폐지돼서 그 영광을 함께 그거는 막 자기만 아는 그 뿌듯함인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소위 이제 조금 쪽팔릴 수 있다라는 건 거의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제가 막 예전에 막 잘 모를 때 했었던 어떤 혐오 발언 같은 것들 평생 기억하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 사건 관련해서 좀 안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성의 안전,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게 트랜스 여성을 배제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안전해지는 걸까? 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안전은 되게 중요하고 뭐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얘기하지만 진짜 안전은 중요하죠. 그리고 되게 그 감각이 그냥 잘못됐다는 거지 않아요.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그 되게 위험도 이제 실질적으로 되게 느껴진 체감이 있을 거고 여성분들이 다 살아오면서 느낀 체감도가 있을 것이고 저도 이게 보면은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 우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이제 30살 때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엄마한테. 이제 네. 엄마가 이제 받아들이기까지 꽤 걸렸어요. 사실 굉장히 엄마, 커밍아웃하고 되게 웃겼던 건 엄마 의도적으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 그 전까지 그냥 한이라고 불렀었는데. 일부러? 전화하면 일부러 아들. 그러다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지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엄마 하는 말이, 제가 전에 엄마가 저를 아들로 생각할 때 제가 밤에 들어갈 때 피곤하게도 빨리 자라고 했는데, 제가 밤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위험하지 않냐고, 늦게 다니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뭔가 인식이 그냥, 난 그대로인데, 그 인식이나 이런 게 있구나. 했고, 사실 저도 진짜 이 트랜지션을 하고 나서 몇 번 그런 경험들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음식점에 갔더니 뒤에 술 처녀시가 뭐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갑자기 저한테 시비 건 적도 있었고, 뭐 밤거리 지나가다 뒤에 남자애들이 저 보면서 막 뭐 키 크지 않냐, 쟤 뭐 키 큰 여자 어떠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엄청 수근수근 정말 다 들리게 막 그런 불쾌한 경험들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를 문을 닫고 뭔가 배제시키고 여성끼리만 있으면 트랜스젠더가 아닌 BTS 여성끼리만 있으면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방법인가? 사실 그 여성끼리 있으면 안전한가? 그 인터뷰는 나왔죠. 뭐 여대는 정말 그걸 안전한 공간인가? 그러면 아무도 뭔가 문제 생기지는 않을 공간인가? 그런 것도 아닌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우리가 사실 근데 성별이라는 게 불분명하잖아요. 판단이 불분명하면은 거기서 위협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건 트랜스젠더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 사례도 봤지만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성들 여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거리감을 느껴야 돼요. 주변에는 이제 꼭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분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주변에서 저 여자라고 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없으면 불안해서 자기도 화장실 안 가게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놓고 왔으면 갔다가 혹시 나 경찰 신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머리가 짧거나 머리 짧고 되게 이분은 목소리도 좀 굵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외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자라고 말해도 믿기가 좀 어려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갔다가 경찰 신고 이러면서 이제 신분증 없으면 화장실 안 간다. 이런 분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여성성으로 보이는 그 겉으로 보이는데 여성스럽고 머리 길고 뭐 치마 입고 이런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지만 약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 쓰면서도 되게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면 안전이라는 건 다 안전해야죠. 누구는 안전하고 누구는 위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의 안전을 얘기하는데 여성의 안전과 트랜스젠더 여성이 저울에 있는 건 아닌데 트랜스젠더 여성도 화장실 갈 때 굉장히 이제 머리 길 때 이제 남자의 자세에 찜찜을 느꼈던 것처럼 트랜스젠더 분들이 화장실 갈 때 굉장히 이제 불안감도 느끼고 거의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실제로 이제 조사 같은 걸 보면은 뭐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이제 응답도 있고 그 안에 화장실 왜 왔냐고 찾는 응답도 있고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조사를 보면은 그게 싫어서 밖에를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야외 이벤트나 이런 데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뭐 야외 이벤트 행사나 뭐 집회 이런 거 가보고 싶은데 안 간다라는 응답도 굉장히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게 만드는 정도고 실제로 갔는데 폭행을 당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여성이 안전하면 그럼 트랜스젠더가 희생해도 돼. 소수니까 희생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트랜스 여성 희생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같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으로 이제 요구해야 되는 거고 안전의 문제를 그래서 개인들이 문을 닫아간 거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뭔가 안전을 위해서 계속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국가가 뭐 이런 성교육 제대로 하고 네.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뭐 대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르게 하지 말고 뭔가 필요한 조치들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계속 문을 닫아 간거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방법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국궁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못 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지난 주말에 금토일 집에 안 나갔거든요. 그럼 안전하잖아요. 어째 집에 있으면은 뭐 질문도 네. 이제 집에 있으면 안전. 근데 평생 집에 살 수 없잖아요. 집에 살면 안전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럼 평생 집에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조건들을 갖춰야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이제 수학여행 금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대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역 사건 때도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일정 부분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는 오히려 탈성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되게 몰성별 남성 중심적 화장실이 문제였다는 한 축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걸로 모든 사람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른 형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겪는 차별이나 혐오가 있잖아요. 내가 성차별을 겪었어요, 살면서. 그러면 이제 성차별이 세상의 모든 차별의 중심인 건 아니잖아요. 그 성차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차별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사실 공감이 어떤 면에서 이제 굉장히 지성과 연결이 되는데,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다른 영역에 겪는 차별이 이제 동시적으로 얘기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정 부분 성차별에 조금 갇혀있는, 예, 그게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동시에 여성이 뭔가라는 질문이 두 가지 트랙으로 동시에 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이제 통합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혐오로 맞게 되는 형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되게 질문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남성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같아지려고 하는 남성은 사실 뭐 중산층의 비장애인의 난민도 아니고 뭐 이런 남성이겠죠? 모든 것을 좀 가진 위치에 있는? 근데 그것과 같은 위치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성별로 인해서 누군가가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이제 제약이 가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이걸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이 성별을 그대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이걸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여성이 남성이랑 똑같은 걸 가져야 돼. 근데 같아지려고 하는 남성은 소위 말하는 되게 정상적인 가진 게 있는 이런 남성이겠죠? 이것이 우리 목표는 아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 안전에서 특히 화장실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럼 거기에 여성 사실 장애인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아동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노인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장애인 화장실도 칸이 더 있어야 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단순히 남성의 출입을 막고 트랜스 여성의 출입을 막고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남성 보호자와 아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혹은 뭐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게 이제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의 해결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단순히 누구를 딱 배제하는 이런 식의 해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공간 뭐 이런 좀 얘기들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게 실제로 좀 시행이 돼서 사람들도 이용해 보면 사실 더 좋겠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칸이 다 붙어 있고 옆에서 막 대소변 보는 소리가 다 나고 막 이런 화장실보다 이렇게 분리돼 있는 화장실 정말 1인이 그냥 혼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게 더 많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화장실이 그래도 되게 막 시설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되게 쾌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상상도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일상에서 트랜스젠더가 사실 커밍아웃 하기 되게 어렵겠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냥 되게 단편적인 이미지를 그냥 접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젠더가 뭔지 어떤 건지 뭐 어떤 고민을 하는지 뭐 어떤 게 차별이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이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뭐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정체화를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실 지금 뭐 법적 성별 정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뭐 일상에서 어떤 차별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얘기랑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트랜스젠더가 사전적인 정의나 뭐 학술적인 정의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성별이 부여되잖아요. 주민번호상 1번과 2번, 3번과 4번으로 부여되는데 그거랑 이제 다른 성별로 자기를 좀 인식하고 생각하고 정체화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뭐 수술을 한 사람은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수술을 안 했다고 트랜스젠더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트랜스젠더라면 이제 막 수술로 많이 표현되죠. 이번에 어쨌든 나오신 두 분도 수술을 하셨던 경우고, 하리수 씨도 그런 경우고. 했는데,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자기의 몸에 대한 느끼는 감각도 다르고. 사실 이게 수술은 결국 내 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내 몸이 어떤 몸이 되고 싶은 건가? 이건 개인의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인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의료적 조치도 다른 것이고, 되게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남고 여고랑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남성 친구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었고 또 여성 친구들과 동질감을 느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막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하고 뭐 제가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저 치마 교복을 입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그게 또 여성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또 바지 교복을 입기 싫었다 하면 또 이상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설명이 어려운데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감각은 사실 뭐라 설명이 좀 어려워요. 내면적인 감각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쨌든 주변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게 사실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내가 남과 다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고민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하리수 씨가 TV에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는 이제 알려졌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남고였거든요. 남고였을 때 하리수 씨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엄청 막 그때 막 대놓고 혐오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성소를 잘 모르니까 모르면 혐오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성관계는 어떻게 할 것 같냐. 뭐 수술하는 거 찾아보면 되게 징그럽더라. 좀 징그럽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나오는 거 보는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이제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듣는 소리겠구나. 그래 나도 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감추게 되는 게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저를 그냥 트랜스젠더라고 그냥 부르기 시작한 거는 14살 때 좀 느꼈지만 20대 후반이에요. 29살 때 비로소 저는 그래 난 트랜스젠더로 나를 부를 수 있겠구나 얘기했구나. 10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맞을까? 나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 내가 너무 여성 뭐 이런 거에 집착해서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학에 나오고 이제 회사도 다녔었거든요. 대학교 때 한 1년 동안 반삭발을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게 뭐 큰 이유가 아니고 그냥 상관없었던 거예요. 내가 머리가 어떻든 뭔 상관이냐. 그때 막 이런 거죠. 약간 내 머리가 어떻든 내가 뭐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든 뭔 상관이야. 나는 나다 뭐 이런 생각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계속 뭔가 시도도 해보고 혹시라도 그냥 그럼 내가 착각 아닐까? 그냥 남자 살면 되는 거 아닐까? 뭐 사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트랜스젠더 여성분 중에 되게 해병대나 특전사 나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일부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빡센 군대를 갔다 오면은 내가 이제 남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약간 운동도 안 하고 유약해서 이런 거 아닐까. 갔다 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로 그냥 했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해병대 특전사고 해도 뭐 그냥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감각은 바뀌진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저도 이제 그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감추고 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사실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뒤에 부수적인 거라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저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되게 급선무였어요. 저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왜 태어나길 그럼 나는 그런 말 그럼 나길 그래 남성으로 지정하고 태어났는데 왜 나를 남성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왜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라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 압축돼서 뭔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래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여자야 이러해서 남자란 말이 저는 그 안에 삭제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저처럼 뭐 10년 전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말 짧게 고민했을 수 있는데 짧다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며칠 고민했다고 그 며칠 동안 정말 완전 내면을 깊이 파들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다 우측돼 있는 것으로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술을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주민번호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게 하나의 보이는 게 차별적인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도 오고 저는 이제 좀 덜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직장에서는 전 이미 다 오픈을 한 상태니까 네. 뭐 제가 해봤자 그냥 마음의 심적적 스크래치 정도로 남지만 오픈을 하지 않은 분한테는 되게 이걸 이용 자체가 어렵거든요. 뭐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젠더 이제 MTF인데 병원을 갔더니 병원 가면 주민번호 적잖아요. 이제 건강보조 안 보여주고 바로 주민번호 하는데 간호사가 정말 다 들리게 남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옆 간호사가 뒤에 있던 대기실도 깜짝 놀랐고 남자? 이러면서 딱 볼 정도. 이분은 근데 생긴 건 되게 여성으로 패싱된 외모거든요. 너무 이제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병원 가기 두려워지고 병원 안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파도 병원 안. 그럼 이제 일상에 이용을 할 수가 없네요. 일상의 시설들에서 우리가 주민번호 보이는 게 진짜 많잖아요. 뭐 그렇죠. 병원, 은행, 보험, 뭐 집 계약할 때도 네네. 뭐 그렇고 외관으로 이제 여성 남성을 나눌 때 뭘 하기 어려운 부분들. 특히 이제 직장 문제에서 직장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장을 왜 신분증과 이게 다르냐는 걸로 되게 트랜스젠더가 바로 드러나고. 그렇죠. 고용보험 이런 거 하려면. 그렇죠. 그런 것도 어차피 사실 보통 주민등록만 떼잖아요. 그래서 네, 직장 하려면 네. 사대보험 하려면 당연히 그걸 떼야 되고 내야 되니까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하지 않는 직장을 간단 말이에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그럼 당연히 주민번호를 요구 안 한다는 거는 사대보험도 없다는 거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도 안 된 직업이 많죠. 그리고 노동권이 그냥 보장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성별과 신분증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되게 겪게 되는 차별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 신분증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트랜스젠더 남성인데 자기 형 신분증을 좀 들고 다녔던 분도 있어요.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자기 면허증 보여주기 싫어갖고 형 면허증을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미 접촉사고 났어요. 네. 경찰서에 간 거야. 경찰이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옆에 사고 난 피해 다른 상대방한테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형 운전면허증을 내밀었다. 그래서 하고 조사를 쓰고 다 같이 빠이빠이 헤어지고 경찰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경찰한테 사실은 내가 트랜스젠더인데 형 신분증 쓴 거야. 내가 자기 신분증 다시 주면서 아까 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거다. 좀 이걸 다시 해달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 남의 신분증을 보여준 것만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되거든요. 네. 보여준 순간에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입건하겠다고 바로 경찰 조사를 쓰게 하고 뭐 이런 사례들 사실 되게 그 신분증을 못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어떤 형사적인 위험, 실질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별 정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왜 저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이게 사실 그냥 어떤 사람한테 살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것 같은 건 저도 이제 변호사하면서 성별 정정 대리 많이 하는데 제가 했던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소원이 제가 물어봤고 성별 정정 하시면 소원이 뭐세요 했는데 그게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권 보여주기 싫어갖고. 네. 그래서 정말 성별 정정 되면은 어디 따뜻한 섬나라 가서 한 일주일 정도만 쉬고 오는 게 자기 평생에 손해인데 그분 나이가 거의 50대 후반이셨거든요. 그걸 간절히 참고 이제 뭐 10년 살아오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큰 문제 없이 누려야 되는 신경 없이 하는 것들이 괜히 박탈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불가능해지거나 너무 불편해지는 제도적으로 그게 정말 가능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정희진 선생님 최근 책에 이제 나혜석 씨가 했던 말 중에 뭐 남자는 칼자루를 들고 싸우는데 여자는 이제 칼날을 들고 싸운다 이런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이 사회적 소수자나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 입건된 그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게 이제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칼날을 져야 되는 내가 나를 이제 상처 주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여성으로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별 정체성을 한 번도 이제 균열에 이제 고민해 본 적 없는 이제 해외를 가거나 이런 식의 이제 고민해 본 적 없는 여성들도 시스젠더 여성들도 분명히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 너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이번에 새로 이제 총선 이후에 만들어질 국회에서는 정말 차별금지법에서 그 차별 사유에서 성별 정체성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가지고 공적인 어떤 제도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법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번에 좀 하면서 또 느낀 게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를 확실히 좀 제대로 잡아야겠다. 뭐 성별 정체성은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사실 뭐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했던 게 성별 정체성 빼라, 이주 빼고 뭐 장애는 사실 예전에 개헌 때 나왔던 그거잖아요. 이주 아웃 장애 오케이 뭐 이런 거였어요. 장애인은 괜찮지만 이주민은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뭔가 어떤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뭐 이주민도 배려하고 여성도 배려하고 성소도 배려 이런 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차별의 어떤 구조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종이 다르다고 출신과 다르다는 차별이 있고 성별이 다른 이유 차별이 있고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 차별이 있고 그건 차별을 보기 위한 법이라는 거를 좀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해장픽 한번 얘기해 볼까요? 꽃뱀님은 어떤 것을? 저는 책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제가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그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라는 이제 원제가 아무도 미친 사람에 관심 없다 뭐 이런 영어가 원제예요. 원제가 사실 더 와닿긴 했는데 그 론 하우스라는 이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둘 다 이제 조현병을 앓고 한 명은 이제 자살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생을 마감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쓴 이제 정신분열에 대한 정말 미국 사회에서 200년간의 정신분열 혹은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제 굉장히 깊숙한 차별이나 혐오의 구조를 본인의 경험이랑 연결해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분의 경험도 그렇고 굉장히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 앞에 서문에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신이 이제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쓰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이제 공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맥락이긴 했는데 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실 사회적 이해도 굉장히 낮잖아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흥미롭고 고통스럽게 좀 읽었던 책이어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읽어봐야겠네요. 네네. 너무 두껍긴 한데요. 600쪽이 넘는다고요? 네, 되게 두꺼워요. 네, 제가 지금 한 3분의 2밖에 못 읽긴 했는데. 많이 읽으셨네요. 도전해야겠네요. 웬만한 책 한 권 넘는 길이를 읽으신 거네요.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딱 읽었을 때 내 생각의 어떤 범위를 깨주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 너무 귀하게 읽거든요. 그런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이님은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가져왔습니다. 오, 진짜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게 만화책인데요. 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원서를 갖고 있는데 번역된 것도 팔아요. 이렇게 파는데 타고난 성별이 잘못되었다. 라는 만화책인데 이게 뭐냐면 작가가 MTF 트랜스젠더고 바이섹슈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태국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한 자기 그 경험담을 만화로 그린 거거든요. 수술하면서 이제 준비는 어땠고 자기가 뭐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과장되지 않게 잘 그린 거거든요. 되게 또 재밌게 잘 그리고 작가분이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보시면 이제 두 번에 변희사 선생님도 그렇고 A씨도 그렇고 다 수술을 하고 하신 분들인데 그게 아마 그냥 막연히 들어서는 뭐 했지라고 생각될 때 이걸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떤 과정이고 왜 이렇게 선택하는구나를 조금은 알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당사자 작가분이 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성전 진짜 고통스러운 게 나오거든요. 막 정말 한 며칠 동안 변을 못 받고 막 고생하는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해도 나는 여자가 될 수 없어. 여자 같은 그냥 무언가가 될 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좌절감은 또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출산하는 장면 이런 약이 있는 이런 게 사실 아마 그런 걸 건데 어쨌든 이런 분 진짜 여자가 무엇인가? 이게 수술을 해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체 여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서 했을 때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생각하는 것인지가 잘 보여준 책인 것 같아요. 좀 되게 의미 있게 좀 본 책이거든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책을 직접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림도 되게 재밌을 것처럼 보이는. 네. 만화책이라서 술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만화책으로 맞아. 저의 해장픽은요. 저도 책인데요. 되게 학구적이네요 오늘. 아까 이제 꽃뱀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책인데
트랜스젠더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시즌 이제 사회자였던 갓김치님이 번역하신 책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것을 민우의 책 모임 할 때 같이 읽었었어요. 이 책이 어쨌든 좀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현대 이제 2차 대전 이후 정도의 미국의 트랜스젠더 운동의 역사 같은 것을 정리한 책이고 한국에도 여러 이제 운동의 이런 역사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뭐 어떻게 정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운동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거기 안에 보면 페미니즘 운동이랑 만나면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정리가 조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성소수자 운동이랑 되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지점들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개념 그리고 이 운동의 뭔가 핵심이랄지 뭐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번역을 좀 잘하셔서 그런지 되게 술술 맞아요. 읽히고 갓김치님 되게 좀 갓김치님 진짜 네, 갓김치예요, 진짜. 번역도 하시고. 네, 갓김치님 진짜 갓김치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저는 더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내가 모를 때 막연히 생각하던 것들이 내가 조금 더 이런 책을 읽거나 했을 때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좀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해장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긴 시간 또 나와주셔서 여러 얘기를 들려주셔가지고 한이님 너무 감사드리고 꽃뱀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달 4월 셋째 주 목요일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